자, 이번 시간은 22강에 대한 내용으로서 교재 189페이지에서 긴 시간에 대한 양도 차익 계산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잘 나오지 않으니까 뒤에 문제 잘 나온 쪽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갑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내용은 교재상으로서 192페이지 나와져요. 192페이지에서 3가로 양도 소득 금액에 단위로 적어졌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죠. 이제 연결해 봐요.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주면 양도 차익 나옵니다. 이 양도 차익 안에가 물가 인상분이 있으니까 그 물가 인상분에 대한 내용을 공제하겠다라는 내용으로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줘요. 장기 공제 해줬으면 양도 소득 금액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적으로서 양도 소득 금액은 이꼬르 양도 차익 마이너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런 내용으로 나와져요. 그 내용을 법전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죠. 박스 안에 있는 내용으로서 양도 소득 금액은 양도 소득의 총 수익 금액, 총 수익 금액이니까 돈 들어온 금액이죠. 돈 들어온 금액이 곧 양도 가액. 양도 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하고 양도 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면은요. 양도 차익 나오겠죠? 그 금액에서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결과적 내용으로서 양도 차익 마이너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직고로 양도 소득 금액이다. 이걸 알려준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세한 내용으로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가보는데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내용은 두 단어가 하나로 합쳐진 단어예요. 자, 볼 때 장기 보유 공제라는 단어와 특별히 공제 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의 단어인데 먼저 장기 보유 공제부터 해볼 때 오랫동안 보유하고 팔았으니까 물가 인상분을 공제하겠다라는 의미로서 장기 보유 공제예요. 그러면서 몇 년 보유하고 팔았을 때 공제하겠다라는 의미로서 적어지겠죠. 그 보유에 대한 내용은 3년이에요. 3년 이상 하고 양도했다면 장기 보유 공제다는 거죠. 또 특별히 공제, 특별히 공제는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예전에 1971년도에서 강남에 있는 토지를 취득했다 합시다. 1970년에서 강남 토지에 대한 내용은 거의 논과손이었어요. 논과손으로서 이때에 대한으로서 한 평당 한 83원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취득해서 여기다 내용 2016년도에 판다 합시다. 양도한다. 이랬으면 양도 가액은 평당 한 4천만 원 정도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1,000만 원만 잡읍시다. 여가 양도가액 1,000만 원, 취득가액, 필요경비 83원 이렇게 빼주면 양도 차익은요. 수백억 되겠죠. 한 평만 파는 것이 아니라 수천 평 팔 거니까 여기에서 금액은 엄청나게 크겠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계산하면 양도소득세 세액 금액도 엄청나게 크게 나옵니다. 이래 되면 양도소득세가 크게 나오니까 에이 나는 양도소득세 납부할 바에는 안 파라 그래요. 안 판다. 그러면 팔 물건이 없죠. 공급이 적어지죠. 그럼 살 사람은요. 반대죠. 많죠. 자, 여기서 살 물건은 없고 살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요. 올라갑니다. 양도소득세를 징수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역효과가 있어요. 그 역효과를 막기 위해서 깎아줄 테니까 팔아라 라는 의미로서 특별히 공제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 특별히 공제에 대한 내용은 부동산 경기의 부양책이죠. 팔아난 유도책으로서 나왔던 것이 바로 특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내용이니까 엔드 조건이에요. 엔드 조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조건에 대한 내용은 부동산이니까 토지 건물이겠죠. 토지 건물로서 보유 몇 년? 3년 이상
이었으면 적용된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주는데 여기에서 투기적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법을 어긴 내용에 대해서는 토지 건물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법을 어긴 내용으로서 있는 게 뭘까요? 토지 건물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법을 어긴 것은 미등기죠. 미등기에 대한 내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또 조정지역 1세대 2주택으로서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했다. 조정지역 내에 주택을 양도했다면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으나 이때는 10% 할증합니다. 여기는 중과세율 적용된 것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아요. 또 다시 1세대 3주택으로서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했다. 그럼 여기는 20% 할증합니다. 기본적 세율에다가 20% 할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된 경우에요. 여기에 대한 경우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서 나오죠. 이거 기억하세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번에 신설된 내용이에요. 신설된 내용으로서 1세대 2주택으로서 조정지역 내에 주택을 양도했다. 또 조정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말이 있으면 그때는요 제외. 만약 이 말이 없으면요. 조정지역이라는 말이 없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포인트 잡아야죠. 포인트는 어디겠어요? 조정지역. 조정지역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지역이라는 말이 없는 내용으로서 1세대 2주택, 2세대 3주택 이랬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입주권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킵니다. 자, 여기에서 입주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는데 왜 입주권에 대한 내용을 이 부동산에다가 포함되겠는가? 라는 내용으로서는 이게 입주권에 대한 내용이 정전주택의 의미예요. 정전주택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 입주권을 포함된다 이렇게 나오죠. 정전주택이 아닌 입주권은요. 정전주택 아닌 입주권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된 입주권에 대한 내용은 정전주택이 아니에요. 정전주택 아님으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입주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외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 입주권은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정전주택이에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했으니까 이건 정전주택에 대한 내용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제외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미등기 1세대 2주택으로서 조정지역 내 주택 양도 1세대 3주택으로서 조정지역 내 주택 양도 그리고 조합원으로부터 취득된 입주권을 뺀 나머지의 토지, 건물 입주권을 3년 보유하고 양도했으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됩니다. 적용될 때 그때 금액 산정해야죠. 금액 산정에 대한 이유로서는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다. 이 내용으로 나오죠. 여기서 왜 보유기간별 공제율이 나오냐면 물가 인상분 공제죠. 물가 인상분 공제니까 오랫동안 보유할수록 물가 인상이 많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보유기간에 따라서 공제율의 차이를 둔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으로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조심하실 점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율을 곱하는 거지 양도가액이 아니에요. 양도가액 아니다는 거 이 내용 조심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보유기간별 공제율 여기에 대한 내용은 두 개로 되어 있어요. 두 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면은 교재 보니까 보유기간별 공제율 해가지고 193페이지에서
A번, B번 표로서 적용되죠. A, B번 표만 아시면 되는데 이 표에 대한 내용의 숫자를 전부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외울 수가 없으니까 먼저 A번부터 보고 갑시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는 말은 고가주택이에요. 이게 예외상입니다. 자, 여기서 볼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주택이니까 뭘 말하겠어요? 1세대 1주택으로서 이 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예요.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 됐다 하더라도 과세한다겠죠. 9억 초과분이 과세예요. 그리고 여기는 공제폭을 높여줘요. 왜 공제폭을 높여주냐면 쌀 한 톨 굴러간 것하고 또 수박 하나 굴러간 것하고 어디가 더 멀리 갈까요? 수박이 더 멀리 가죠. 그러면 가격이 크면 클수록 물가 인상이 크게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서 공제폭을 크게 줍니다. 공제 크게 해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자 3년 이상부터 시작하니까 3년 이상부터 시작하여서 1년 증가시마다 1년 증가시마다 8%씩 증가해져요. 그래서 증가해 줌으로써 10년 이상이다. 10년 이상이면 이상 앞에 숫자 10에다가 8을 곱하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양도 차익 곱하기 80%로서 공제율 되겠죠.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있는 A에 대한 표를 다 알 수 있어요. 그 이상 앞에 숫자에다가 8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표가 다 외워져요. 자, 여기서 3년 이상에서 4년 미만이었다고 한다면 3에다가 8을 곱하니까 24%. 첫 번째 칸 뭐로 적어졌어요? 100분의 24 적어졌죠. 24%될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6년 이상 7년 미만이다. 이상 앞에 숫자 6에다가 8을 곱하니까 6, 8에 42, 42% 적어졌죠. 그리고 9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이었다. 이상 앞에 숫자 9에다가 8을 곱하니까 72%. 10년 이상이었으면 80% 되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외울 필요 없이 이것만 외우시면 되겠죠. 10년 이상이었을 때 차익에다가 80% 곱한다. 어느 때?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일 때. 그러면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이 아닌 나머지에 대한 뭘로? 원칙. 나머지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때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상가 건물 들어가겠죠. 또 1세대 2주택 들어가겠죠. 조정적이라는 말이 있으면 장기부동제에 적용되지 않은 것이고요. 조정적이라는 말이 없으면 적용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2주택도 될 것이고 또 3주택도 조정적인 말이 없으니까 해당이 되겠죠. 나대지 되겠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나머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3년 이상에서 4년 미만이었으면 양도차익의 10%입니다. 그리고 4년 이상부터 1년 증가시마다 3%씩 증가돼요. 증가됨으로써 10년 이상이었으면 이상 앞에 숫자 10에다가 3을 곱함으로써 이때에 대한 내용 양도 차익 곱하기 30%다. 이런 내용으로 나오죠. 이 내용이 바로 B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B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3년 이상에서 4년 미만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10%라고 맞게 적어져요. 그러니까 그건 외울 필요 없이 4년 이상부터 이상 앞에 숫자 4에다가 3을 곱한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6년 이상에서 7년 미만이었으면 6 곱하기 3이니까 18% 되겠죠. 그리고 또 9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이었으면 9 곱하기 3 하니까 27% 되겠죠. 10년 이상이었으면 30% 넣어서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보니까 2018년까지 분되어 있죠. 그러면 2019년부터는 이게 적용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고 어디는 거기에서 또다시 밑에 있는 표에 대한 내용이 적용되죠. 거기는 2009년도에서 적용되는데 이게 과연 여러분 시험에 올해 시험 나올까요? 안 나오죠.
안 나오니까 모르셔도 돼요. 올해 합격하실 분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내년에 시험 보실 분은 거기 나와 있는 2019년 적용되는 것을 알면 되고요. 올해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이게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뒤에서 또 내용 나오니까 뒤에 보죠. 동그라미 2번 보유기간 계산. 자, 여기에서 장기보유공제에 대한 내용은 보유 3년 이상에서부터 시작한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기간 계산 들어가야죠. 보유란 말은 소유란 말과 같은 말로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취득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그 취득일이 바로 취득시기고요. 양도일이 양도시기 이런 예로서 나오죠. 그리고 니은문에서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율과세의 경우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여기서 먼저 단어부터 짚을게요. 증여한 배우자. 거기 한자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증여한에다가 밑줄 한에다가 동그라미. 증여받은 배우자가 아니라 증여한자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설명되어 있는데 이 설명에 대한 내용은 앞 페이지에서 적어졌어요. 앞 페이지 보죠. 앞 페이지에서 190페이지 보시면 3번 배우자, 직계, 존비속간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율과세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언제 설명할 거냐면 문제 풀이할 때 설명드릴게요. 그게 더 편하겠네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설명하면 머리 너무 아프게 하니까 다음에 설명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냥 합시다. 해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먼저 이 법이 나왔던 원인부터 보죠. 나왔던 원인부터 살펴볼 때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간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율과세. 자,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에 대한 일로서 6억 금액이 있어요. 6억 공제해 주고 그리고 배우자가 그걸 취득해서 막바로 팔아요. 그렇게 되면은 양도소득세가 제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제로가 되고 그리고 또 증여세도 안 내게 되면 여기에 대한으로서는 세금의 회피가 이루어져요. 그 회피를 막기 위해서 오랫동안 보유하고 팔아라. 이런 이유로서 나온 것이 바로 이율과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율과세에 대한 내용을 그림상으로서 볼 때에 이율이란 말은 다음에 과세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율의 뜻이에요. 이렇게 가정합시다. 자, 여기에서 값이 1900 뭐 그냥 간단 2000년도에 토지를 취득했어요. 이 취득된 토지를 지금 팔게 되면 보유 이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값은 머리가 굴러가죠. 머리가 굴러가서 이걸 자기의 배우자에게 증여합니다. 증여하게 되면 배우자가 증여세를 납부하겠죠. 증여세 납부하는데 자, 증여세에 대한 일로서 세액 계산할 때 배우자 공제가 있어요. 배우자 공제는 6억이 있습니다. 6억이면 자, 이에서 이때 증여했던 시점에서 이 토지가액이 6억이 안 됐어요. 6억이 안 됐으면 증여세 납부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배우자가 증여받아서 막바로 팔아요. 막바로 양도했다 하였으면 자, 얘가 양도가, 얘가 취득가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막바로 팔았다면 양도가와 취득가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양도 차익이 없으니까 양도소득세에 대한 일로서 회피가 이루어져요. 증여세도 안 내고 양도소득 회피가 이루어지니까 여기를 막기 위해서 오랫동안 팔아라 하고 기간을 줘요. 그 기간이 단위 5년 경과 후로 팔아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5년 경과 후에 팔지 않고 5년 내에 팔았어요. 5년 내에. 자, 5년 내에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병에게
양도하였다면 여기에서 여가 양도가액, 여가 취득가액 이렇게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여가 양도가액, 여가 취득가액 합니다. 취득가액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때에 이율과세에 해당됐다. 그러면 취득가액에 대한 내용은 5년 내에 팔았다면 취득가액에 대한 내용은 증여 한자의 취득일이 취득시기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겠어요? 증여 받은 자가 아니라 한자예요. 한자니까 여가 아니라 여기란 얘기죠.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양도가액, 여가 취득가액 이렇게 해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전에 공제줬던 증여세에 대한 금액에 대한 내용을 양도했던 시점에서 과세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서 이율과세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서 여가 양도가액, 여가 취득가액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여기 양도차익에 대한 내용으로서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눕혀봐요. 눕혀본다면 이만큼이 더 커졌죠? 이게 바로 뭘까요? 예전의 증여세예요. 예전의 증여세에 대한 내용을 양도했던 시점에서 과세하겠다는 뭐예요? 이율과세 그래요. 이제 이율과세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배우자, 직계, 존, 비속 간에서 몇 년 내에 팔았을 때 5년 내에 팔았을 때 적용된다. 그리고 어떤 물건이었을 때 그 물건에 대한 내용은 토지에 대한 내용과 건물에 대한 내용과 해용권에 대한 내용이 해당이 됐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 이율과세 적용 물건이고 거기에 해당됐을 때는 취득 시기는요. 증여 한자의 취득이 취득 시기다 이렇게 나와져요. 만약에 여기에서 증여세 금액을 납부했다면 증여세 금액으로서 이건 2번 과세예요. 2번 과세니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납부했던 기납부한 증여세의 금액은 필요경비에 넣어짐으로써 필요경비에 산입됨으로써 이중과세되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할 거 기납부한 증여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이런 의미로서 아시면 돼요. 거기까지로서 교재 체킹해 주면 190페이지에서 동그라미 그냥 법정 내용 합시다. 법정 내용으로서 189페이지에서 제 97조 2에서 동그라미 1번 1항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내 동그라미 그 배우자 가로 빼고 연결하면 또는 직계 존 비서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회원권 동그라미 에 따른 자산의 양도 차익을 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밑줄 증여한 배우자가 직계 존 비속의 취득 당시 금액 거기 밑줄 그러면서 증여한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그 줄 옆에서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 상당액이 있는 경우는 필요경비의 산입 거기다가 밑줄 이게 바로 이율과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다시 이제 연결시켜 볼 때 페이지에 대한으로서 194페이지 와보세요. 194페이지에서 니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이율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이율과세가 적용됐으니까 취득시기에 대한 어느 쪽으로 증여한자겠죠. 한자에다가 동그라미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이렇게 아시고요. 디귿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니을 보세요. 입주권에 대한 내용이 뭘 의미한다겠어요? 종전주택을 의미한다겠죠. 종전주택을 의미하니까 거기에서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 취득일로부터 기존 건물에 취득되겠죠. 종전이니까. 그되고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기간으로 한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줍니다. 여기까지가 장기부통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장기부통제에 대한 내용이 산정되었으면
이 금액에 대한 내용을 양도차익에서 빼주면 소득금액 나오죠.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빼주면 과표 나와요. 그러면서 기본공제로 갑니다. 기본공제에 대한 내용은 197페이지에 있죠. 197페이지에서 기본공제에 대한 내용 인적공제 역할로서 연 250만 원 공제합니다. 연 250만 원 공제하는데 여기서 연 250만 원 공제에 대해서 250만 원 숫자가 나왔던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에 대한 내용은 국가에서 최저급빈층에게 매월 23만 원 동 보조합니다. 그럼 매월 23만 원 동 보조하면 연으로 따지면요. 250다겠죠. 250만 원 공제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연에 대한 내용은 보유기간의 연이 아니라 과세기간의 연이에요. 과세기간의 연이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죠. 이 사이 기간에서 팔았다면 250만 원 공제예요. 그럼 10년 보유하고 팔더라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팔 거니까 250만 원 공제. 또 5년 보유하고 팔더라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팔 거니까 거기에서 250만 원 공제입니다. 그럼 이제 알 거. 기본 공제는 보유기간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보유기간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기본공제는 인적공제 역할이기 때문에 법을 어긴 것만 제외하고는 다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법을 어긴 것이 바로 미등기죠. 미등기를 제외한 모든 자산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면 1세대 2주택 중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도 공제가 가능하고, 또 고가주택도 공제가 가능하고, 또 비사업용 토지도 공제가 가능하겠죠. 아파트 분양권도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볼 때 미등기만 뺀 나머지에 대한 내용 다 공제가 된다. 그리고 공제하는 방법에 대한 이유로서는 이것만 소득별입니다. 나머지는 다 자산별이에요. 근데 여기만 소득별이다. 소득별로서 각 250만 원 공제해줘요. 그럼 여기에서 소득별이라는 것이 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D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198페이지를 보죠. 198페이지에서 102조에 대한 내용으로서 한번 예습 차원에서 읽어드리는데, 동그라미 1번 1항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기억, 니은, 디귿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이란 말은 차이난 손실이에요. 손실금액은 다른 기억, 니은, 디귿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는다. 이 말은 기억은 기억끼리 합친다. 니은은 니은끼리 합친다. 디귿은 디귿끼리 합친다. 이 내용이 바로 소득별입니다.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에서 일과세 기간 내에서 하나만 판 것이 아니라 두 개 팔았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두 개 팔았다고 했으면, 자, 여기서 하나 팔았는데 이때 양도 차익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팔았는데 양도 차익 나왔다. 그러면 누진세율 적용되니까 합치는 겁니다. 합쳐서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시 양도 차익 나오고 차손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합치지 않는다 하면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예요. 여기도 합쳐야 돼요. 그래서 이 양도 차손이 나타났을 때 합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부동산은 부동산끼리 합쳐요. 왜 그러냐? 부동산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으로서 누진세율이에요. 누진세율이고, 그리고 주식은요, 일반적으로 비례세율이에요. 이렇게 세율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은 부동산끼리 합친다. 주식은 주식끼리 합친다. 이렇게 나와져요. 파생 상품에 대한 내용은 75%의 탄력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여기도 따로 혼자 계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억에 대한 내용은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고요. 니은은 주식 내용이고, 디귿은 파생 상품에 대한으로서 이렇게 따로따로 한다라는 내용이 바로 뭐였냐? 소득별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교재 앞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해된 내용으로서 앞 페이지 보세요. 197페이지에서 디귿 보세요. 디귿 보니까 나오죠. 양도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별로 당연은 또 250만 원 공제한다. 다음 이 소득별이란 A끼리의 소득별, B끼리 소득별, C끼리 소득별을 말함으로써 자산별이 아님에 유념하십시오. A그룹이 부동산 그룹이죠. 누진세율 적용되니까 여기끼리 합친다는 얘기예요. 또 주식은 비례세율 그룹이니까 여기끼리 합치는 것이죠. 그리고 파생상품은 파생상품끼리 합친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게 바로 뭐냐? 소득별. 소득별은 부동산끼리, 주식끼리, 파생상품끼리, 끼리끼리 하시면 돼요. 끼리끼리 얼마씩? 250만 원씩 공제한다. 라는 내용으로서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끼리끼리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 사이 기간에서 토지 하나 팔고 그리고 또 아파트 분양권을 팔았다. 이렇게 하였으면요.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토지 팔 때 기본공제 250만 원 해줘요. 그리고 이 아파트 분양권은 부동산끼리 들어가죠. 그러면서 여기는 적용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 250만 원 공제하는데 순차 공제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아까 순차 공제다라는 것으로 하나 아시고요. 순차 공제라고 적어졌죠. 자, 198페이지에서 10번 밑에 점 나오죠. 그 점에 대한 이로서 끝에 보시면 순차 공제라고 적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밑줄 순차 공제다로 되고요. 그리고 또다시 여기서 동일과세 기간 내에서 토지 팔고 주식 팔았다. 그랬으면 여기 부동산 그룹에서 250만 원, 주식 그룹에서 250만 원 해가지고 총괄 500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다시 토지 팔고 주식 팔고 파생상품 팔았다. 그러면 따로따로 해서 소득별로 해서 250만 원씩 공제니까 75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걸 적으세요. 국외자산. 국외자산은 국내 자산과 별개로 기본공제 가능하다. 요건 뒤에서 나오는데 일단은 적으세요. 일단 적는 것은 말씀해주면 국외자산은 국내 자산과 별개로 기본공제 가능이라고 적어주시면 될 거예요. 여기다 내용이 바로 기본공제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 기본공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공제해주면 과세 표준 나오죠. 이 과세 표준에다가 이제 뭘 곱할까요? 세율 곱합니다. 세율 곱하는데 이 세율에 대한 내용이 개정된 게 있죠. 개정된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개정되기 전 내용으로서 먼저 봅시다. 먼저 볼 때 예전에 부동산에 대해서 세율만 아시면 되는데 부동산에 대한 세율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으로서 6%부터 38%까지 누진세율이다. 이게 일반적 세율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투기적 내용이 나타났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여기보다 더 높이면 되는 거예요. 높임으로써 자 보유 1년 미만이다. 보유 1년 미만 된 내용으로서 팔았다고 한다면 이때에 대해서는 투기죠. 투기니까 여기 세율보다 높여요. 높여서 그때에 대해서는 50% 갑니다. 가지고 그리고 보유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이었다고 한다면 자 일반적 경우보다는 투기가 있고요. 그리고 보유 1년 미만보다는 투기가 덜 있어요. 그러면서 50%보다는 낮게 30%보다는 높게 하여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40% 갑니다.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보유 2년 이상이다. 보유 2년 이상이다. 하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정상적 거래예요. 정상적 거래로서 일반적 세율 적용되겠죠. 일반 세율로서 6%부터
38%까지인데 이게 이번에 개정입니다. 여기 끝 38 놔두고 40 놔두고 42로 갑니다. 여러분 끝만 기억하시면 돼요. 보유기간 2년 이상이었으면 6%부터 42%까지의 누진세율이다. 이런 내용으로서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주택을 포함시키지 않아요. 왜 주택을 포함시키지 않냐면 박근혜 대통령 때에 주택 경기에 대한 내용이 활성화되지 않음으로써 주택 경기가 침체됐으니까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취득세도 세율이 낮춰졌고요. 양도소득세도 세율을 낮춰져요. 그러면서 주택에 대해서는 여기보다 한 단계 낮춰져요. 그래야 주택 경기가 활성화되거든요.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단계 낮춰지죠. 자, 주택 이 말이 있다고 했지. 아니면 입주권 이 말이 있으면 한 단계 낮춘다고 하세요. 한 단계 낮춘다로 함으로써 한 단계 낮춰지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보유 1년 미만이었으면 한 단계 낮추니까 50에서 낮춘 내로서 40 가겠죠. 그리고 보유 1년 미만일 때 40%, 보유 1년 이상 이었다면 한 단계 낮추니까 여기다는 6%부터 42%까지 누진세율이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주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개정된 내용으로서 신설된 내용으로서 조정지역이에요. 아까 조정지역 설명드렸죠. 조정지역에 대한 내용은 주택가격이 높으니까 주택가격을 낮춰주기 위해서 가격을 조정되는 지역이라는 거죠. 조정지역 1세대 2주택 중 조정지역 내에 주택을 양도하였다고 하였으면 여기 대해서는 10% 할증합니다. 일반적 세율에다가 10% 할증이다. 즉 여기 볼 때 조정지역 내 주택을 보유 1년 미만 된 것으로 양도했다. 그럼 10% 할증하니까 40% 더하기 10% 하면은 여기는 몇 프로? 50%란 거죠. 또다시 보유 1년 이상 된 주택으로서 조정지역에 있는 걸 양도했다고 한다면 그때에서는 10% 할증이니까 16%부터 52%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1세대 3주택 중 조정지역 내에 주택을 양도하였다. 그럼 이때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20% 할증입니다. 20% 할증이니까 자, 조정지역 내 주택이 보유 1년 미만 됐다 그러면 그때에 대해서 20% 할증이니까 60%고요. 또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했을 때 보유 1년 이상이었으면 20% 할증이니까 26%부터 62%까지 누진세율이 이렇게 나와져요. 여기다 내용 기억하세요. 이 내용 이번에 신설된 내용이죠. 그 내용이고 그리고 또 다시 조정지역 내에 조정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했다.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했다면 이때에 대한 내용은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6개월 보유하든 1년 보유하든 2년 보유하든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50%입니다. 무조건적으로 50%가 적용된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오는 거죠. 여기는 무조건적으로 기억하십시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니까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였다. 비사업용 토지였다면 여기다 내용 투기죠. 투기니까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일반적 누진세율에다가 10을 더해줘요. 각 단계마다 10을 더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16%부터 52%까지의 누진세율이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주죠. 그리고 기타 자산에 대한 내용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부터 40%까지 누진세율이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줍니다. 그리고 국외자산은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으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6%부터 40%까지 누진세율 갑니다. 이 내용은 여기에다가 칠판에다 적어놓았으니까 적어진 내용으로서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세율에 대한 내용 살펴봤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세율을 적용한다면 여기에서 세액이 나오겠죠. 이 세액의 금액으로서 예정신고하고 납부하면 끝나는 겁니다. 예정신고, 납부 이런 내용으로서 가면 되겠는데 이 예정신고, 납부에 대한 이로서 미등기 자산일 때 어떻게 했는가? 미등기 자산일 때 한번 보죠. 여기에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면 양도 차익 나오죠. 그러면 미등기 자산을 양도했다면 장기표금제 적용되지 않고요. 기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양도 차익이 곧 과세 표준이다. 이런 이유로서 나와져요. 양도 차익이 과세 표준이니까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필요경비는 적용되겠죠. 필요경비를 빼야 양도 차익이 나오잖아요. 이제 아는 거 거기서 체킹할 거에 대한 이유로서 205페이지 보시면 참고해가지고 미등기 자산 양도 시 적용 가능한 거 그거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필요경비 공제 가능하다. 거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분납 적용 가능하다도 기억하세요. 그리고 밑에서 미등기 양도 시 적용하지 않은 거, 적용하는 거 기본공제 적용되지 않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비과세 적용되지 않고 감면도 적용되지 않아요. 그럼 적용되지 않는 게 몇 개입니까? 4개죠. 장기표공제, 기본공제, 비과세, 감면. 그러니까 오지선다 만들기 참 좋겠죠. 적용되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적용되는 건 필요, 경비, 분납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 예로서 아시면 되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뒤로 가셔서 207페이지에서 예정신고 보는데 예정신고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서 설명하겠습니다.